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대로 지금 오전보다 315명이 또 추가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요. 누적 확진자 수는 2,337명으로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대구가 역시 급증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65명이 증가를 했고요. 충남 19명, 경북 15명, 경기 6명이 또 추가 확진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또 울산과 경남에서도 3명씩이 추가가 됐고요. 부산 2명, 대전 1명, 강원 1명 등이 지금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 지금 추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등을 이 천안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좀 전에 급하게 속보로 전해드린 대로 오후 들면서 또 환자가 300여 명이 증가를 하면서 2,337명이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 같은 급증세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우선은 대구, 경북을 지금 전수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징이 증상이 없는 경우도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경우 매우 많고 네. 전파력이 뭐 사스의 100배, 1000배까지 예. 높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거의 10% 정도가 가까이 나오시는 거라서 앞으로도 뭐 대구, 경북 중심으로 많이 나올 거고 지금 사실은 서울이랑 부산이 많이 안 나오고 있지만 조만간 서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자체, 서울이나 부산은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선제적인 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검사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확진자 수도 그만큼 빨리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우선은 그렇죠. 검사를 네. 많이 하니까 우리가 원래는 검사는 증상이 있는 사람만 네. 해서 검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전수조사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무증상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 네. 문제는 본인은 별로 증상이 없는데 이제 확진을 받았기 때문에 또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입원 대기가 지금 늘어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네. 이 전수조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조금 그 의료진의 어떤 그 피로도라든지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네. 조금 이제는 이런 방역 자체를 조사보다는 치료로 네. 그리고 치사율을 낮추기 위해 중증 질환자 중심으로 치료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 소견입니다. 그럼 대표님 네. 보시기에는 이번 주말도 물론이고 다음 주 그래서 언제까지 이 같은 급증세가 좀 계속될 거고 언제쯤이면 조금 꺾일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대구, 경북은 뭐 한 1, 2주 정도면 검사가 끝나고 확진자도 끝나겠지만 그렇지만 또 거기에 관계된 2차, 3차, 4차 감염자가 다른 지역이요? 아니요. 대구에서도 나올 수 아, 있죠. 네. 예, 전체적으로.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대구와 유사한 정도의 그런 또 확산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역을 조금 더 철저하게 예, 방역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네, 드립니다. 일단 네. 그리고 지금까지 집계에 따르면 위중 환자가 10명, 중증 환자는 6명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는데 앞으로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 그리고 좀 치사율까지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우선은 위중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상태가 매우 예.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증이라고 하는 경우는 산소요법을 하고 있거나 고농도 네. 산소를 하는 경우인데 그러한 경우는 좀 회복의 가능성이 있지만 좀 심각한 상태로 뭐 중환자실에 가 계시다든지 예. 기계호흡을 하거나 에크모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통 중환자실을 나오시면 치사율이 거의 40%, 50%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치사율은 더 높아질 것 같지만 네. 이거는 주로 대남병원에 계셨던 분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치사율을 계산하기에는 조금 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63번째 환자가 추가 격리 해제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 국내 완치 환자 수는 지금 현재 총 27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완치 환자 수의 집계 상황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제 완치 환자분들은 대부분 초반에 입원하셨던 분들이 이제 완치가 된 거고, 그러니까 완치란 개념이 이제 바이러스가 더 이상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격리 해제가 되신 건데 문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실 경증이 80%가 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환자가 적었기 때문에 다 1인실에 음압실에 치료를 하셨지만 앞으로는 이런 경우보다는
중증 환자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퇴원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앞으로도 많은 네. 분들이 퇴원을 네. 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입원 대기 중이던 환자가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네.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려했던 병실 부족이 점차 더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병상 부족 문제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확진 환자들이 뭐 2천, 3천, 4천이 되면 그 환자를 다 입원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 입원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아주 경증으로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는 자가격리로 집에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면서 이제 바이러스가 없어질 때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고요. 네. 만일에 폐렴 증상이 좀 있지만 지금처럼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병동을 코호트 시키는 거죠. 예. 한 병동에 50베드, 60베드에 같은 환자들을 치료를 같이 한 폐렴을 같이 치료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처럼 네. 음압실이나 1인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증 환자면 음압실이나 네.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중증도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 지표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우선은 우리가 폐렴 환자가 오실 때 네. 그분의 연령, 나이라든지 그다음에 발열 정도, 그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를 주로 해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괜찮은지, 맥박수라든지 호흡수 예. 네, 그런 걸 다 검사를 하지만 뭐 혈액 검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네. 발열 상태나 연령이라든지 맥박, 호흡 예,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산소 포화도를 가지고 중증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좀 이원화해서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는 네.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것이 맞습니다. 예. 경증 환자는 대부분 자연스럽게 호전이 네. 되고 치료가 없이 좋아지는데 중증 환자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70대 이상의 고령자시고 뇌졸중이라든지 네. 당뇨,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병의 특징이 연구를 보니까 이런 순환기 계통,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호흡기 증상이 약간이라도 있으면 이분들이 입원에 어떤 적응증이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분들 위주로 입원 치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경증 환자를 모두 입원시킬 수 없다면 어떻게 관리를 좀 하는 게 현명한지, 자가 격리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게 가능한지까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보통 한 3, 4일, 2, 3일이 지나면 20, 30대 분은 많이 좋아지는 네. 걸로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집에서 증상을 지켜보시다가 호전이 되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한 2, 3주간은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감염이 되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권유를 드리고 가능하면 좀 자가 격리하는 게 더 안전하시겠죠. 네. 그렇지만 2, 3일이 지났는데 발열 상태가 지속이 되고 호흡이 약간 가빠지고 그런 경우라면 이제 폐렴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보셔야 되는데 이 코로나19는 평균적으로 5일 정도가 지나면 폐렴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정도 상에서 발열 상태가 생기고 증상이 생기면 선별 진료소를 거쳐서 입원을 해서 아까 말한 코호트식의 병동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특히 대구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수조사 상당히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빠른 검사, 우리나라의 진단 검사량과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인 겁니까? 지금 뭐 거의 5천 건 하루에 네. 이렇게 하신다고 하기는 굉장히 많은 숫자고 굉장히 빠르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전수조사란 말이 나오는데 네, 분명히 건수는 많이 하고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 적응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21만 명, 30만 명을 전수조사를 했을 경우에 뭐 10,000명, 2만 명이 환자가 나온다면 그 환자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고 지금 그냥 확진이 되면 입원을 하는 식으로 지금 대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제때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많은 분들은 초기에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본인이 갑자기 발열이 나서 입원을 하러 갔더니 입원실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13번 환자 같은 경우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그러한 경증, 중증에 대한 분류를 명확히 해서 지침을 빨리 내려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 병상 부족과 관련된 부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들과의 공조도 절실하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 이 병실 확보와 관련된 부분은 어떤 대안들이 있을지 고민이 꼭 필요해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네, 갖고 만일에 계세요? 이제 대구 지역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중증 환자가 많고 입원을 해야 되는 분이 많다면은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지역의 병원을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대구에 있는 분을 서울까지 이송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거는 절대로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의료진들에 대한 어떤 감염 문제, 또 의료진의 수 부족도 있고요. 네. 또 의료진의 뭐 방호복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지원들도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이제 의료진들이 사실 안전하게 해야지만 환자를 검사를 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그러니까요. 있는데요. 그 방호복이라는 게 사실은 일차적인 저희의 보호거든요. 저도 뭐 선별 진료를 합니다만 예. 근데 방호복이 이제 조금 입는데 불편하고 시간이 네. 많이 걸려 입고 있으면 많이 답답하고 장시간 입기가 힘들어서 조금 가벼운 가운 계통으로 이제 바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방호복을 입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방호복이 없는 상태라면은 그러니까요. 그런 식의 일차적인 보호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운 형식이라도 제대로 된 그런 옷을 좀 저희 의료진에게 배부를 해주시고 네. 그리고 의료진들이 조금이라도 피로도를 풀 수 있게 네. 조금 이런 검사 자체도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정확한 검사 시약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방호복이라는 게 감염에는 차단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레벨 D라고 나오는 이렇게 그러니까요. 굉장히 네. 그것은 이제 차단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거는 이제 가운 형식의 수술 가운 형식의 이제 얼굴만 내놓고 있는 그런 그게 뭐 비닐 가운. 레벨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떤 네. 위험도에 따라서 레벨이 나눠지는데 아. 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선별 진료소나 호흡기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레벨 D까지는 안 입고 이제 가운식의 네. 그런 걸 입고 검사를 하게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참 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국가적인 지원과 함께 참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더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함이 호소되는 상황에서 지금 집단 감염 형태로 번지고 있어서 걱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이 신종 코로나19 확진 네. 판정을 받으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캠퍼스에 지금 개강을 미룬 상태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대책이 필요할까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예. 교회, 병원, 학교. 그래서 지금 대구에 집중된 것도 물론 필요하죠. 대구에 네. 너무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고 하지만 지금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더 큰 도시에 많은 곳에서 집중으로 발생을 하면 의료진이라든지 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네.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 방침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경증과 중증을 분류를 해서 우리가 정말 증상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네. 증상이 있는 경우 어떻게 그거에 대한 지침이 없다 보니까 확진이 되면 무조건 입원하는 이런 지금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이 필요하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환자는 한두 달 이상은 늘 걸로 네. 예상됩니다. 증상 얘기 계속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초기에는 어떤 좀 감기, 몸살 이런 것과도 좀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어렵습니다. 네, 초기에 그런 뭐 발열이라든지 기침이 난다 이럴 때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이거는 뭐 80% 이상 경증이고 네. 증상 자체가 감기이기 때문에 그냥 인후통, 약간 기침 나실 수 있고 근육통이 있죠. 그런데 열도 좀 한 37, 8도 나다가 하루 이틀이면 떨어지는 걸로 지금 네네. 연구에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분은 이제 치료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바이러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굳이 어떤 뭐 치료를 받고 입원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근데 그게 감기 바이러스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때는 그냥 난 치료됐으니까 마스크 착용하고 일상생활하겠다. 네. 하지만 독감철이잖아요. 독감 같은 경우는 고열이 갑자기 나고 근육통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감별을 하고 검사를 통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3, 4일이 지났는데 열이 나요. 38도 이상 나고 그리고 숨도 차요. 이거는 폐렴으로 가는 증상이기 때문에 네네. 그때는 꼭 이제 선별 진료소를 통해 진료를 받으라고. 네, 마음이 좀 권해드립니다. 불안하다 보니까 일반 병원을 찾아서 약간의 증상이 느껴지면 뭐 감기약이라든지 진통제를 처방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시청자분들께 약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도 함께 알려주시면. 병원을 일단 방문을 예.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133으로 전화를 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하면 좋은 겁니까? 우리가 감기는 약이 필요가 없다고 네. 알고 네. 바이러스기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감기 증상이 있을 때는 휴식을 취하고 쉬면 되고요. 네. 쉬면서 좋아지시면 그건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그게 감기건 코로나19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코로나19라고 생각이 드시면 주의를 하시면 되는 거죠. 마스크를 쓰고 타인의 감염을 안 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이제 증상이 지속이 될 때는 선별 진료소로 전화를 하고 가시는 게 좋고 가능하면 개인 병원은 거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지금 확진자가 발생한 공장이나 은행, 발전소까지 건물 전체가 폐쇄되는 흐름으로 네. 지금 가고 있는 추세인데 보통 36시간 폐쇄에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는 좀 출입을 해도 괜찮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시각들이 있어서요. 네네. 바이러스는 보통 공기 중에는 수시간밖에 못 살고요. 방역을 하게 되면 이런 데 묻어 있는 것도 다 사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철저히 방역을 한 경우라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치료를
했을 때 네. 치료가 돼서 완치가 됐더라도 뭐 폐에 좀 손상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그거는 네, 그냥 팩트가 아닌 겁니까? 예, 많이들 그 걱정을 하시는 네. 것 또 같습니다. 그런 뭐 사실 메시지 같은 게 좀 들어오더라고요. 네, 들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좀 팩트를 좀 체크를 해주시죠. 네. 네. 우리가 걱정할 메르스 때 네. 폐섬유화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폐렴을 오래 앓게 되면 폐가 계속 이렇게 상처가 나면서 결국은 이제 상처가 완전히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폐섬유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 네. 경우는 폐가 굳었으니까 산소 공급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호흡을 못 하세요.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한두 달 이상 아주 장기간 폐렴으로 고생을 하신 분한테 올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 바이러스는 2주 정도 되면 좋아지거나 아니면 어떤 아주 안 좋은 상태로 가거나 그렇게 돼 있지 지금까지 보고에 하면 뭐 2달, 3달씩 이렇게 기간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은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메르스랑은 다르기 때문에 네. 폐가 망가지거나 폐가 섬유화가 네. 된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가운데 다양한 방역 작업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드라이브스루 진단 검사를 네. 시행하는 그런 방법도 함께 실시가 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의료진과의 접촉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좀 효율적이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효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공간이 있다면은 차가 다닐 공간이 있다면 우선은 드라이브스루는 그 차에 있으시니까 다른 분들과 접촉을 안 네. 하시죠. 그럼 감염자와 본인이 접촉할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어떤 뭐 검사를 위한 공간이 따로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점에서 예, 그런 공간만 있다면은 충분히 좋은 그런 검사 그런 방법도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뭐 키트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국내에서 지금 검사하시는 키트를 6시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틀 전에 일본에서는 한 15분 정도의 검사되는 키트도 알고 있다고 발생을 네. 했다고 알고 있어서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은 검사 시간이 너무 길면 그게 하루가 넘어가세요. 기다리는 동안. 예. 그래서 그럼 또 부담이 되죠. 그렇죠. 네. 독감 우리 검사하는 것처럼 뭐 15분, 30분 이내에 나오는 검사 키트가 나오면 검사도 짧아지고 결과를 빨리 확인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 있고 의료진도 부담이 적기 때문에 검사 키트가 좀 빨리 더 좋은 게 개발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시간이 너무 검사 기간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짧으면 이게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정확히 하죠. 정확하면서 빠른 검사를 진단을 치약을 만들어 이제 검사가 아무리 빨라도 네. 정확도가 떨어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중국과 일본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이제 치료를 받은 이후에 퇴원을 했는데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지 그 궁금합니다. 일본 분은 사실은 한 6일 만에 퇴원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 바이러스가 6일 만에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분은 코에서 검사를 하셨는데 증상이 제가 증상이 2, 3일에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증상이 좋아지니까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오신 건데 그거는 바이러스가 아직 몸에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네. 이제 집에 계시다가 조금 이제 어떤 활동을 하시면서 다시 재활성화가 돼서 나왔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부의 케이스를 가지고 조금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신약 개발 이 부분도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되고 네.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건지 효과가 정말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제가 개발을 하는 그런 네. 전문 분야는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 방송을 보고 봤습니다만 그 제일 지금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게 그 국제학술진 NEJM의 미국의 첫 케이스를 사용한 겁니다. 그분이 네. 폐렴이 심해지는데 그 약을 쓰고 나서 하루 만에 폐렴이 거의 없어지신 거예요. 그게 이제 에볼라 때 쓰시는 약이고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지금 중국에서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 WHO에서 한 2주 내지 3주면 개발이 될 거다. 그러면 그 약효가 확인이 되면 이제 바로 임상시험 통과하고 약을 쓸 수 있고요. 한 지금 700명 이상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스보다는 에이즈 바이러스에 가깝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파력이 100배, 1000배가 높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아마 그 렘데시비르 네. 약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임상시험이 끝나면 빨리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본의 그 아비간입니까? 예, 예. 그 약도 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네. 예, 우리가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국가에서 빨리 그거는 상황을 보시고 네. 그러니까 약을 빨리 들여와야지 저희가 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임상시험 통과하는 거를 최소화시켜서 바로 쓸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국가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코로나19에 좀 특히 더 주의를 해야 되는지 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안심할 수 네. 없는 네. 상황이거든요. 지금 약도 없고 백신도 없기 예.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안전하게 개인위생 지키면서 생활을 하지만 불가피하게 걸리실 수가 있죠. 네, 그런 경우 말씀드렸지만 건강하고 젊은 분들은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저질환이 있는 분, 특히 연세가 매우 중요해요. 70대 이상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리고 그 네. 아까 중풍 환자들, 예, 누워 계시는 분들,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안 좋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너무 외출을 하시는 거 자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집에서라도 아니면 등산을 한다든지 그런 네. 식으로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게 지금 상황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마스크에 대한 것도 계속 지금 저희가 네.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고 근데 또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이게 한 번 쓴 거 또 써도 되는 건지 없으면 그거라도 써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들도 있고 차라리 쓴 걸 또 쓰는 게 상당히 또 위험하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또 뭐 본인이 만들어서 쓸까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좀 마스크를 쓰는 게 좋은지 다시 한번 조언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 저도 마스크를 지금 일회용인데 네. 3, 4일 정도 쓰거든요. 아, 네네. 네. 근데 쓸 때는 이제 이렇게 가능한 한 손에 안 닿게 하다가 네. 하지만 손에 닿기 때문에 이제 쓴 후에는 비닐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아. 집어넣고 이제 손을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착용하기 전에 다시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원칙적으로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마스크가 원활히 공급이 된 다음에는 당연히 일회용으로 쓰셔야 되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닐에 넣어놨다가 네. 끄집어내서 다시 귀에다 잘 착용하고 네. 넣을 때는 이 귀에 고리를 가지고 아. 잘 접어서 넣고 그때 손은 마스크 착용 전에 꼭 깨끗이 씻으셔야 되고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씻으셔야 되고 비누물이 없으면 손 세정제도 30초 이상 비벼주셔서 바이러스를 사멸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요사이 보니까 면 마스크에다가 이렇게 필터를 넣어서 쓰시는 게 있는데 면 마스크 네.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필터는 갈아서 버리면 아. 되고 면 마스크는 이제 세척을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경우도 지금 마스크가 원활해질 때까지는 네. 굳이 나쁜 방법은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마스크 쓰고 봤을 때 이 앞쪽, 이쪽 그 부위를 손을 닿으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여기 바이러스가 묻어 있으니까 네. 근데 불가피하게 만지게 될 때는 손을 씻는 거죠. 가급적 이제 이쪽 끈 쪽으로 네, 이제 벗고 네, 쓰고 끼고, 복고를 해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의료 인력과 치료 병상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 네. 이런 의견들을 이제 들으셨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교수님이 특히 그 부분 예. 유의하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의료진과 병상을 지원한다는 것이 네.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좀 더 그때 기반이 많이 마련됐어야 되고 이번에도 이제 이런 어려운 국난에 가까운 그런 일인데요. 이런 경우에 사실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조금 차근차근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도 분명히 발생할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염병은 점점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야가 이렇게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는 건 매우 제가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지만 네. 말로 끝나지 않고 네. 정말로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잘 네. 협조해서 좋은 결과를 실질적으로라는 바랍니다. 표현을 네. 써주셨기 네. 때문에 의료 인력이나 치료 병상 지원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좀 효율적일지 이 특히 부분까지. 지금 대구 경북이 가장 네. 심각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들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의료인은 갑자기 생길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의료 인력을 잘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될 텐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잘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의료 지원 자체는 아까 말한 방호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존에 갖고 있던 시설에 필요한 자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더 원활하게 빠른 속도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급증세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 이제 다른 전국 지역에까지 이 같은 급증세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취해야 될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초기에 방역이 중요하죠. 네. 몇 명 안 생겼으니까 이곳은 괜찮을 거다. 그 대구 31번 신천지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게 그분이 아니고요. 그분은 아마 제가 2, 3차 감염자고 그 전에 한 2, 3주 전에 이미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해서 감염이 된 거거든요. 그럼 예. 한 달 이상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퍼져서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른 쪽에서 20명, 30명 나오시는 것을 지금 상태에서 계속 방역이 안 되고 방치가 되면 똑같은 신천지와 같은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한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 집단 감염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변에 어떤 역학조사를 하고 방역을 하고
또 말씀드린 병상이나 의료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철저한 대책과 함께 우리 모두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서 이 힘든 위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